세상의 갈등 중 많은 부분은 자리를 둘러싸고 일어납니다. 가장 격렬한 대립과 충돌은 최고의 자리인 왕위를 둘러싸고 전개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부모 자식과는 물론 형제끼리도 피를 부르는 싸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태종은 새로운 나라를 꿈꾼 강한 왕이자 탁월한 정치가라는 이미지와 불만, 갈등, 비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고려 말 조선 초 상당히 어지러운 시기에 조선 왕조를 건국하고 안정화시키는 태종의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권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켜 이루고자 했던 태종의 통치 철학은 무엇이었으며 비정한 정치 세계에서 고뇌해야 했던 그의 인간적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태종에게서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하고 현대의 조직과 어떻게 연결시켜 교훈을 얻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종, 왕자의 난에서 정치 구단이 되기까지. 오늘은 태종의 사례를 통해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의 개념과 카리스마 리더의 성공 요인, 그리고 카리스마 리더십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자의 난에서 정치 구단이 되기까지 오늘 태종실록 편입니다. 자, 오늘 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좀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항상 평소에 제가 존경하시는 김현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 실록편을 통해서 교수님, 우리가 이제 그 직장인들을 이번에 모시고 있어요. 네. 진짜 실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직장의 애환과 또 어떤 그 리더십, 또 네. 역사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과의 어떤 리더십의 연계성, 이런 것을 알아보고자 오늘 제가 특별히 모신 건 아니고 회사에서 모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리님.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태종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조선왕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리님? 아니요, 조선왕조 말로만 많이 들었어요. 말로만. 알지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편을 되게 좋아합니까? 평소에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극 별로 안 좋아하세요? 육룡이 나르샤라는. 육룡이 나르샤. 봐서. 그렇습니까? 네. 여기 약간 퓨전 사극 같은 걸 좀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네. 자, 태종편이에요. 조선의 27명의 임금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지냈던 왕이 태종이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태종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태종의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태래. 이름은 종이고, 그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은 아니고 묘호. 그러니까 묘에 들어갈 때 쓰는 이름을 이렇게 태다. 뭔가 이렇게 근본이 됐다 했을 때 태종. 한번 연습해볼까요? 그럼 광종이 뭐냐? 미칠 광이 아니라 빛을 낼 만한 업적을 냈다. 광종. 이런 식으로 묘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업적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예. 좀 업적이 별로 없어. 이제 글을 좀 잘 알아. 문종. 이런 식으로. 어지러. 인종.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니까 좀 배우시고, 어디 가서 좀 써먹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왕조는 500년 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도 그러고요. 학생들도 그러고, 우리나라 왕조를 외우기 되게 편해요. 우리 교수님 대학 다니실 때 요걸 좀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대학 때는 안 했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그게 어렸을 때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5학년까지. 네, 그렇습니까. 근데 보통 이게 남자들 사이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18이라는 욕도 있고, 10이라는 욕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고려는 13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손가락하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고려는 10이니까, 자, 고려 10, 3개에서 10, 11, 12, 13, 14. 손가락 다 셌죠? 고려 끝나는 거예요. 손가락 펴봐요. 15, 16, 17, 18, 19, 조선까지. 그래서 고려 500년사, 조선 500년사. 그래서 항상, 고려는 몇 세기부터야? 10세기. 그래서 10, 11, 12, 13, 14, 고려. 손 펴봐. 15, 16, 17, 18, 19. 조선에서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에요.
그 조선 500년사에서 그 조선을 건국했던 분은 태조 이성계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선의 어떤 기틀을 다지신 분이 바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 원래 이제 이 태조 이성계는 건국을 하면서 원래 자기가 원래 이제 개경 쪽에 이제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원래 정실 부인이 이제 한시 부인이라는 그 부인에서 아들들을 낳고요. 이제 한양으로 옮기니까 이제 한양에 기반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거기서 새로운 부인을 얻어요. 이제 그게 강씨 부인이에요. 근데 강씨 부인이 이제 어린고 원래 부인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강씨 부인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씨 부인에게서 소생이 방석이 방번이를 낳는데 이제 문제는 이성계가 뭐 노망이 든 건 아니고 이제 너무 이제 이 어린애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지 말아요. 자신의 이제 원래 그 조선왕조를 세우는데 아들들은 뭐 전쟁에서 아버지를 돕고 난리를 쳤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자를 갖다가 강씨 부인의 소생의 아들에서 세자를 책봉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미스테이크예요. 아니 그러니 어떻겠어요. 아니 공은 다 우리가 세웠는데 갑자기 엄한 여자의 아들에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는데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태조 이성계에게는 아주 명책사가 있었다. 이게 바로 정도전. 삼봉 정도전. 사실은 조선 왕조를 건국한 건 누구죠? 이성계인데 사실은 조선 왕조의 모든 문물 제도를 정비한 것은 사실은 정도전 선생이에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가보셨잖아요? 두타, 밀레오레,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뭐 남대문, 아시죠? 얼마 전에 어떤 노인이 불을 한번 태우셔서 다시 만든. 근데 그 남대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래 이름은 숭례문. 그래서 리에. 그리고 이제 동대문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 아세요? 동대문을? 흥인지문.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의문. 그래서 인의예지라는 이런 4대 덕목을 통해서 조선을 만드는 거예요. 경복궁이라는 궁궐도요, 사실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딱 천도해서 궁궐을 만든 거야. 이제 신하들을 딱 모아놓고 첫 번째 최고의 공신이 정도전 선생이니까 정도전에게 딱, 이복에서 한번 이 궁궐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는가 하는데, 정도전 선생이 또 화끈해요. 술을 딱 완샷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전하, 복이여 영원하시옵소서 해서 영원할 결국 복이여 영원할 경복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경복궁에 우리 대리님 딱 가잖아요. 나중에 그 여자친구분이랑 딱 경복궁을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앞에 딱 보이는 게 뭐냐? 근정전이야. 근정전은 뭐냐면은 항상 왕의 즉위식을 하는 곳이 천세 이렇게 부르는 거 아시죠? 거기서 근정전은 항상 근면이, 왕은 항상 근면이 정치를 하시옵소서. 이게 근정전. 이름을 딱 정도전 선생님이 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정도전 선생님께서 무슨 궁궐의 이름을 지었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태조 이성계에는 그렇게 강력한 책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에 비유를 하냐면은 왕은 고양이에요. 왕은 고양이니까 고양이 아들도 쭉 있겠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새끼 5번째 고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옆에 책사는 고양이의 똘만이라니까 쥐죠, 쥐. 그런데 이 정도는 그냥 쥐가 아니라 완전히 울트라 쥐. 그러니까 고양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쥐를 몰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겁이 나는 게 보통 쥐가 아니니까. 그래서 막 고양이들이 물어야겠는데,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영특한,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는 이런 영특한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게 5번째 고양이. 이방원 고양이. 이방원 고양이가 먼저 그 쥐를 갖다가 결국 몰아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그 두 번째 엄마, 새엄마의 그 아들들을 방석, 방번이를 다 죽여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정적을 제거한, 이게 1차 왕자의 날이에요. 이제 원래 그 한시 부인의 아들들이 있겠죠. 그 아들들끼리 싸워서 또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은 결국 아버지의 창업 파트너, 아버지가 이제 공을 세우는데 결국 공을 세웠던 아버지 창업 파트너도 결국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공신들을 제거하고 결국 왕권 강화를 이루었던 이런 태종 이방원이 이제 자신의 권력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태종 이방원이 대단하냐면은, 우리 대리님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대리님이 참 나는 얼굴이 좀 마음에 들어. 근데 우리 대리님 만약에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여자친구가 막 은행에서 막 돈 한 5억 빌려서 집도 얻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막 그리고 출세시켰는데 막 도움을 줬어. 그리고 실제로 막 출세하는데 막 과장님 부장님께 막 가서 막 김장도 해주고, 막 출세 가도를 달려. 그러면 그 부인이 어떻겠어요? 고맙겠죠. 근데 이제 이 부인은 어떨까? 이 부인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 과장님 머리에 드는 생각이 뭐야? 넌 내가 만들었어?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조금 잘못하면 여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목소리 너무 컸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은 그게 싫어서 자신의 외가 쪽을 전부 다 멸문지, 완전히 가문을 갖다가 멸해버립니다. 철저하게 이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제거, 자신의 그런 와이프 집안까지도 결국 다 제거하는 게 태종 이방원. 그리고 태종은 또한 중요한 게 사실은 왕자로서 결국 그 궁궐에서 자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신하로서 과거를 통해서 합격했던, 유일하게 조선의 왕조에서 과거를 통해서 등극했던 왕.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하로서 과거를 통해서 신하로서 활동을 하다가 왕이 오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신하들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어떻게 뇌물을 쓰고 어디서 뒤에서 왕의 담화를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실록에 보면 태종 이방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저들을 다 알고 있는 장점이 있지. 그들이 어떻게 뇌물을 쓰는지, 어떤 식으로 왕을 갖다 따돌리는지, 그들은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정치 구단 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닉네임이 멋있잖아요. 정치 구단. 그런 닉네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얘기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의정부에 전하, 영의정 대감을 들게 하라. 좌의정, 우의정은 어디 있느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실제로 이 나라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기구를 우리가 의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 밑으로는 실제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죠. 행정의 업무가 뭐냐? 정책을 집행한다. 행정이에요. 육조의 장관 등이 실제로 의정부에게 보고하면 의정부에서 웬만한 걸 처리한 뒤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왕은 그게 미덥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의정부의 삼정승들이 사실은 육조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쥐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의정부는 관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육조의 장관들은 직접 나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실제로 모든 업무를 왕이 다 주관한다.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삼정승은 뭡니까, 교수님? 무늬만 정승이 무늬만. 그럴 거면 정승을 왜 시켜? 그러니까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들은 또 어떤 자발성 같은 게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교수님 제가 해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왕이라는 건요, 이 군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직책에서 이 왕이 가장 권한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인사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권이 강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어디 임명하고 누구를 갖다가 좌천시키고 이런 업무를 만약에 이조 판서에게 가지고 있다면 왕은 실제적으로 권력이 없는 거죠. 군권도 왕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인데, 문제는 이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각 지역의 신하들이 자신의 사병을 가지고 있어요. 사병이니까 사적으로 가진 군인을 가지다 보니까 얘를 밤마다 연습을 시켜. 근데 왕이 오늘 이제 저녁에 모여서 이 과장 요즘 일이 좀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 김대리 이거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상관인데 오늘 기분이 나빠. 가서 그러는 거야. 나 오늘 너무 기분이 나빠요. 부장님, 나 오늘 사장님 한번 뒤엎고 싶어. 그래서 근데 부장님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힘이 어딨어? 제가 그랬잖아서 그거 대비하려고 3달 전부터 사병 양성했어요. 자, 오늘 경복궁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언제든지 불안한 요소이기 때문에 왕은 그런 사병을 다 혁파해요. 근데 가만히 있겠어요? 반발하겠어요? 반발하죠.
그런 반발한 신하들을 본보기로 다 귀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카리스마 있고 결단력 있는 바로 왕이 태종 이방원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군부대의 군 권력을 뺏어다가 전부 다 해체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이제 우리 태종께서는 또 그런 결단력 있는 왕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마지막은 명분보다는 실력, 자신이 그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첫째에게 결국 물려주고 싶다. 그건 왜 그러면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인데 성리학은 원래 명분, 그리고 정통 이런 걸 따지는 그 학문이 성리학이기 때문에 성리학에 기반을 둔 조선 왕조에서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첫째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자, 우리 또 깨알 같은 지식 공부할까요? 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 양령이. 둘째는 효령. 셋째는 충령. 물론 밑으로도 이제 아들이 있지만 이 세 명의 보통 왕자들을 우리가 주로 언급을 하죠. 양령이 세자로 책봉이 됐는데 워낙 술하고 여자를 좋아해요. 맨날 술과 여자예요.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경고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근데 이 양령의 마음에는 뭐 설마 뭐 그렇다고 나를 뭐 패하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경고를 하는데도 양령이 말을 듣지 않아요. 얼만큼 이 태종 이방원이 똑똑한 세종은 되게 똑똑하고 글을 좋아하고 굉장히 영특했지만 셋째라는 이유로 태종 이방원은 얘가 똑똑하니까 써야겠다 생각을 하지 않고 얼만큼 양령에 물려주고 싶었냐면 너는 똑똑하지만 셋째로 태어난 그런 불운이 있으니 더는 욕심을 내지 말고 너는 학문에 전념을 해라. 그래도 왕은 양령이니라. 이런 실록에서 어떤 이방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조선 왕조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가차없이 양령을 패하고 충령을 왕으로 올리게 하는 이런 어떤 결단력 있는 바로 분이 태종 이방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종대왕은 위대하다. 그리고 대왕이라는 표현을 쓰죠. 모든 사람이 현상만 보지만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 예전에 용의 눈물이라는 우리 아마 대리님이랑 과장님 잘 모르시는 그 드라마를 쓴데 우리 조금 나이가 드시면 용의 눈물을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태종 이방원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세종을 붙잡고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아, 이 아버지는 피와 눈물이 없는 인간이라고 많은 사람이 욕을 한다. 자신을 도와준 공신도, 나를 도와준 외척도 다 내몬 인물이라고. 하지만 이 조선왕조의 튼튼한 반석을 위해서라면 이 아버지는 이보다 더 잔혹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아, 너만큼은 만 백성과 모든 관료 신하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너만큼은 성군이 되거라. 뭐 이 말씀을 남기시면서 돌아가신 그 유동근 씨의 그 연기가 좀 마음에 꼭 와닿죠. 저는 이걸 들으면서 태종 이방원의 어떤 그 업적 그리고 어떤 결단력, 카리스마가 있었기에 오늘의 세종대왕의 그 위대한 문화적 업적은 탄생됐을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마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 김영 교수님께서 아마 좋은 말씀을 해줄 거라고 저는 오늘 기대하고 나는데 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카리스마 리더, 태종에 대한 궁금증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아까 그 태종은 조선 왕 중에서 유일하게 문과에 급제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물론 고려 시대이겠지만은. 네. 근데 그래서 상당히 그 무예도 출중하고 좀 그 문학적인 이런 부분도 상당히 뛰어난 왕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영리한 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후세 사람들의 어떤 평가도 의식했을 텐데 진짜로 그 태종 이방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항상 그런 질문을 네. 어디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 그 상황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 같다면은 그런 일을 하면 그건 살인자죠. 근데 그 시기는 내가 이 정치적인 그런 그 경쟁사에서 내가 곧 진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인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교수님. 상황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똑같지만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많이 변하게 된다. 만약에 평상시가 아니라 그 당시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건국되는 과정에서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제거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했고, 또한 태종 이방원의 그런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강력한 왕권이 구축됐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세종대왕의 태평성대가 탄생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과장님이나 우리 대리님 궁금하시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유롭게 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좀 이렇게 어신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이방원이 그린 조선과 그리고 정도전이 그린 조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할 어떤 이유나 명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정도전과 태종 이방원은 둘 다 유교의 바탕을 둔 조선을 건국하고 싶다는 건 똑같았어요. 유교가 뭡니까? 충 아닙니까? 효 아닙니까? 인간관계는 신의로서 결국 사람을 대우하자. 이건 동일했는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복수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왕은 동물을 어디 동물에 비유했죠, 제가? 고양이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 정도전은 신하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신하니까 어디에 비유했죠? 쥐입니다. 근데 쥐는 쥐인데 어떤 쥐였다? 울트라쥐였다. 그런데 정도전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고려에 왕들이 정말로 똑똑한 왕이 나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멍청하고 뛸 때 나는 왕이 나올 때마다 나라가 휘청휘청거렸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도 그런 왕이 조금 좀 들떨어지고 조금 모자란 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재상을 뽑아야겠다. 그 재상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왕은 띨띨한 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똑똑하다고 아들이 똑똑한 건 아닌데 훌륭한 재상을 계속 뽑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고양이인데 왜 저 쥐가 날뛰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은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였고, 바로 이방원이 꿈꿨던 나라는 강력한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권력 문제에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정도전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도전 선생이 아마 저승에 가서 전 이렇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긴 했지만 내가 구상했던 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나가고 있는 걸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거의 정도전의 시스템을 태종 이방원은 거의 다 유사하게 구축을 합니다. 다만 권력의 1인자를 왕으로 갈 거냐 재상으로 갈 거냐 해서 결국 그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리님 어떻게 이해 가십니까? 명쾌합니다. 아, 명쾌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국 권력 싸움이에요. 아, 권력 싸움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좀 그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태종 이방원 하면은 카리스마의 상징. 어떻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고려 말 조선 초에 상당히 어지러운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태종 이방원의 그 카리스마는 그 시기에 조선 왕조를 건국하고 안정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태종 이방원의 카리스마는
결단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도 매일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데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회에서 아래 일을 집행하는 쪽은 그냥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데 사실 누군가는 그것을 결정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주저주점을 하는데 우리 요즘 의학 드라마도 많이 있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제가 우리 교수님의 어떤 이 질문에 실제 실록에 있는 세종의 발언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종대왕이 실록에서 진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아버지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사람은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나조차도 그 누구도 결단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힘차게 뒤돌아보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아버지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 누군가 욕을 한다 해도 그 아버지의 그 업적과 위협은 결코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실록의 세종의 발언을 통해서 그 카리스마는 정말 조선왕조의 구축에 정말 도움이 됐다. 아들조차도. 저 김영기 교수님한테 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반대파를 다 숙청해버릴 정도로 네. 주저함이 네. 없을 정도로 상당히 냉혹하다고 할까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에 그렇죠. 또 아들인 세종한테 좀 더 안정된 조선을 물려주고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방원의 양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카리스마 리더들의 양면성이 각각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또 이런 카리스마 리더들이 양면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양면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카리스마 리더들의 어떤 특성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카리스마 리더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떤 일반 사람, 평범한 사람보다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카리스마 리더의 자체에서 풍기는 어떤 위엄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 그래서 자기 혼자 카리스마 리더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죠. 인정해줘야 되는데 또 하나 이런 카리스마 리더들의 또 하나 특징은 목적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목적의식.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양면성은 목적과 수단의 이 양면성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측면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양면성이지만 카리스마 리더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목적의식이 워낙 투철하다 보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좀 나빠도 악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태종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렇지. 예. 안정된 조선을 세종에게 물려주는 거.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네. 지금 제가 놓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양면성이라는 게 조선 건국을 위해서 강력한 목적의식을 가졌었던 부분이 있다면 네. 다른 한쪽 면이 뭐라는 거죠? 조선의 안정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네, 그게 하나,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목적이죠. 좋은 목적이고. 근데 수단과 과정은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양면성이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선한데 수단과 방법이 안 좋은 거죠. 악한 거죠. 그럼 교수님,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은 그것도 상황에 따라 이제 결국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요. 사실은 요즘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요즘에.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 수단과 방법도 예. 중요하다. 예.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좋은 목적이라도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어쨌든 왕조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의심을 품죠. 이제 잘하긴 했는데 너무 악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세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빨리 죽여서 네. 해결할 수 있는데도 세종은 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계몽과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결국 설득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예, 요즘 리더십에서 오는 그런 거예요. 부분이 요즘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예, 세종대왕 리더십도 아주 예, 한동안 상당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막 계속 설득을 해서 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뭐 집안에서 따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예. 말을 해서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어쨌든 혼내는 쪽인가요? 어쨌든 저는 이 소통을 중시합니다. 소통. 예, 아. 계속 예, 얘기하고. 예. 근데 그게 잘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잘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예,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저도 김영규 교수님한테 예,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여말 손초의 난세에 그 이방원과 같은 뭐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어떤 리더가 시대적 요구인지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어지러운 시대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카리스마 리더가 어떤 역할을 좀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카리스마가 출현하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직이 가장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여말 선초, 즉 고려말, 조선초 같이 이제 어지러울 때는 카리스마 리더가 출연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카리스마 리더는 가장 중요한 게 백성들 아니면 조직 구성원들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카리스마 리더에게는 아까 목적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뚜렷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는 그 백성들이나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확실하다. 미래에 안정이 있겠다. 이런 그런 어떤 안정감을 심어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 카리스마 리더가 필요하고 역할도 바로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사회는 사실은 개개인의 개성이라든지 각자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그래서 왠지 카리스마 리더라고 하면 또 독재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또 막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1세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게 좀 어울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도 그런 카리스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현대야말로 그런 카리스마 리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리스마 리더하면 독재자가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독재자,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인데, 근데 왜 사람들이 카리스마 리더하면 독재자가 생각나느냐면 카리스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 히틀러. 예. 뭐 스탈린 이런 사람. 그게 너무 우리에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하면 독재자가 생각나는데 사실은 그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카리스마 리더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히틀러도 전부 다 밑에서 자발적으로 따라왔어요. 히틀러도 처음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문제는 부정적인 카리스마. 근데 그런 부정적인 카리스마와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의 차이점이 뭐냐? 부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는 그런 어떤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자신의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카리스마를. 반면에 그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들은 바로 어떤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위해서 그 카리스마를 사용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부정적인 카리스마 리더가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아주 사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사람마다 지금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런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가 나타나서 사회를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 발휘해준다면 우리 사회나 우리 조직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리더가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지금이야말로 교수님께서 말씀한 카리스마 리더가 필요하다. 근데 오늘 참 이 말씀 중에 핵심이 오늘 정말 좋으시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거, 사람은 어떤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저도 그냥 카리스마 하면은 예. 뭐 좀 이렇게 무조건 태종, 그 다음에 뭐 히틀러, 무솔리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에는 그건 세종대왕도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있죠. 예. 그렇습니까? 시대 상황. 대단한 거네요, 진짜. 예. 교수님이 그 세종 같은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고, 저는 좀 태종 같은 카리스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예, 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태종 이방원에 대한 진짜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 재미있는 역사 스토리를 잘 들었고요. 또한 그 태종 이방원의 리더십이 현대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어떤 건지 잘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네,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왕조실록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왕조하겠습니다. 네. 자, 왕조! 실록! 카리스마는 그리스어 카리스마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천부적인 어떤 능력이나 힘,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 개인이 지닌 신비로운 후광이나 위엄, 사람의 마음을 끄는 개인적인 독특함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리스마가 클수록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 소유자가 반드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이미지로 정의하기 어려운 매력입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를 태종 이방원의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으며 실행력과 결단력도 뛰어났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특성이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카리스마 리더십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카리스마 리더십은 첫째, 상황 또는 사회적 분위기, 둘째, 비범한 자질, 셋째, 리더와 팔로워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됩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전통적 권위, 합리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에서 유래했습니다. 전통적 권위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보다는 가문, 신분, 직위와 같은 대대로 이어받은 전통에 대한 믿음의 지배 근거를 두는 유형으로 조선 왕조 시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리적 권위는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법과 그에 맞는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판단과 지배를 따르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관료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베버는 이에 두 가지에 의거한 권위들에 대항하는 또 다른 권한의 원천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카리스마적 권위로 기존의 권한에 대해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카리스마적 권위인데 태종 이방원의 힘의 근원은 전통적 권위에 더해서 카리스마적 권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과 전통적 리더십의 주요 차이점을 행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리스마 리더들이 등장하기 쉬운 상황을 카리스마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 팔로워들은 변화를 요구하며 카리스마 리더를 찾습니다. 반면에 팔로워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탁월한 리더는 변화를 위해 위기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위기 외에도 이와 같은 조직 내부의 환경 역시 카리스마 리더의 등장을 부추긴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콘거와 카눈고는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성은 빠른 판단과 결단력, 목표 몰입, 위험 감수, 목표의 성취 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한 카리스마 리더와 실패한 카리스마 리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들은 개인화된 권력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상보다는 자기 자신에 헌신할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유클은 카리스마 리더의 부정적, 긍정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비윤리적인 카리스마 리더와 윤리적인 카리스마 리더, 사회화된 카리스마 리더와 개인화된 카리스마 리더의 특징들도 살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3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2번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의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리더십도 상황에 맞게 발휘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 오늘 배운 리더십이 필요한지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보완해야 할 역량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